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의 선점 효과에 힘입어 올해 1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가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D램 매출 규모는 270억 1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5.5% 감소했습니다. 이는 D램 계약 가격 하락과 HBM 출하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SK하이닉스의 1분기 매출은 97억 2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7.1% 줄었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인 HBM3E의 출하량 비중이 늘면서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글로벌 D램 시장 1위에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은 작년 4분기 36.6%에서 36%로 소폭 하락했으나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같은 기간 39.3%에서 33.7%로 크게 떨어지며 역전이 이뤄졌습니다. D램 시장 점유율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년 1분기만 해도 삼성전자는 43.9%, SK하이닉스는 31.1%로 10%포인트 이상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또한 올해 1분기 SK하이닉스가 36%, 삼성전자가 34%의 점유율을 기록해 SK하이닉스가 앞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매출이 전분기보다 19.1% 줄어든 91억 달러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의 실적 하락 이후로 중국의 HBM을 직접 판매하지 못하는 점과 제품 재설계로 인한 고가 HBM3 출하량 감소를 꼽았습니다. 3위는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1분기 매출 65억 8천만 달러, 점유율 24.3%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트렌드포스는 2분기에는 PC 및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미국 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에 맞춰 재고 조정을 마치고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전망해 D램 출하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원전과 수소연료 전지를 그룹의 핵심 신성장 동력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소연료 전지의 핵심 부품인 분리판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이번 진출은 두산퓨얼셀과의 협력을 통한 연료전지 포트폴리오 확대 및 신사업 기회 모색을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기존 흑연 소재의 분리판을 금속으로 대체하는 기술 개발과 양산화를 추진 중입니다. 금속 분리판은 전기 전도성과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부식 우려가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자체 고내식 코팅 기술을 접목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고 분리판의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성능과 내구성을 크게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분리판은 연료전지 스택 내 수소와 산소를 공급하고 셀 간 지지대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으로 연료전지 원가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기존 흑연 분리판은 깨지기 쉽고 두꺼워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금속 분리판은 강도와 전도성에서 뛰어나 가격 경쟁력과 성능 개선에 큰 강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기술을 두산퓨얼셀과 긴밀히 협력해 성능이 개선된 분리판 생산에 적용함으로써 두 회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두산퓨얼셀은 현재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력 제품인 인산형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매출이 급성장 중이나 원가 부담으로 영업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은 분리판 원가율 개선과 함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등 신기술 개발을 통한 사업 다각화도 추진 중입니다. 두산은 최근 급증하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등에서의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 연료전지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정원 회장은 원전과 함께 수소 연료전지를 그룹의 미래 성장축으로 지목했습니다. 두산의 수소 연료전지 R&D 전담 자회사인 두산 H2 이노베이션은 적자 상태지만 매년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하며 올해도 60억 원을 투자하는 등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산의 이번 분리판 시장 진출은 연료전지 산업 내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두산그룹의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과 전략 그리고 속도를 겸비한 두산의 수소 드라이브, 과연 글로벌 수소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상장 폐지 위기에서 가까스로 개선 기간을 받아 숨을 돌린 부산의 배터리 기업 금양이 다시 한번 위기에 몰렸습니다. 핵심 투자 사업인 기장군 2차 전지 공장의 준공이 또다시 연기된 건데요. 공사는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납품 계약과 상장 유지에도 적잖은 부담이 예상됩니다. 부산 기장군 동부산 이파크 산업단지 내 금양의 2차 전지 생산 공장. 지난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던 이곳의 공정률은 여전히 80%대 후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가 멈춰선 지 몇 달이 지났다는 점입니다. 금양은 지난 5월 30일 금융감독원의 공시를 통해 공장 준공 시기를 또 한 번 연기했습니다. 당초 2023년 말이었던 준공 계획은 2024년 5월로 한 차례 미뤄졌고 이번에는 명확한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배선, 내외 장제 등 마무리 공정만 남아있지만 시공사와의 대금 지급 문제가 남아있어 공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12만 4,479제곱미터 규모의 총 사업비 1조 1,575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설비도 유지 보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생산 능력 확보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공장 준공 지연은 필연적으로 생산 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금양은 21,700 원통형 배터리 생산 설비의 설치 완료 시점을 올해 말로, 4,695 대형 배터리 생산 설비는 내년 6월로 각각 연기했습니다. 특히 금양은 지난해 말 P라인 모터스와 1,575억 원 규모의 전기버스용 배터리 납품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생산 지연은 이 납품 일정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신뢰도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업계는 사실상 올해 내 공장 준공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가 꺾인 데다 중국 업체들의 가격 공세로 국내 중소배터리 기업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양은 올해 4월 한국거래소로부터 내년 4월까지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으며 상장 폐지 위기를 잠시 넘겼습니다. 하지만 핵심 공장 준공에 차질이 생긴 지금 다시 한번 유동성과 신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금양은 현재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대금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언제라는 확답은 없습니다. 시장의 눈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MSD가 제기한 할로자임의 특허 무효 심판 절차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정식 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로 예정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SC의 출시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일 알테오젠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알테오젠의 파트너사이자 글로벌 제약사인 미국 MSD가 지난해 11월부터 제기한 할로자임 특허 무효 심판 가운데 첫 번째로 접수된 특허 600번에 대한 정식 심판 절차가 미국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에 의해 개시됐습니다. 심판원이 PGR 개시를 승인했다는 건 심판 요건인 적격성과 주장의 타당성이 모두 충족됐다는 뜻입니다. 이번 PGR 절차는 할로자임이 보유한 M다제 기술의 핵심 특허에 대한 것으로 MSD 측은 이 특허가 과도하게 광범위한 청구 범위, 실현 가능성 부족, 자명성 결여 등의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MSD는 전문가 진술서를 제출하며 할로자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알테오젠은 이번 사안이 자사의 독자적인 하이브로자임 기술의 정당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테오젠은 하이브로자임은 작용 기전과 구조 측면에서 할로자임의 기술과 명확히 다르다며 파트너사의 제품 개발 및 상업화는 기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PGR 절차가 시작되면 미국 내 특허 소송은 내년 6월 2일 이후로 자동 연기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로 예정된 MSD의 키트루다 SC 출시가 소송 리스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할로자임이 키트루다 SC의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더라도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엄민용 연구원은 할로자임은 해당 특허로 기술 수출이나 임상, 상업화 이력이 전무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항암제인 만큼 법원이 처방 환자의 피해 최소화를 우선시해 가처분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MSD의 공격적인 법적 대응과 알테오젠의 기술 독립성 주장 사이 글로벌 바이오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 FA-50이 필리핀에 추가로 수출됩니다. 1조 원에 달하는 계약으로 2014년 첫 수출 이후 11년 만에 추가 도입입니다. K방산의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필리핀 국방부와 FA-50 전투기 12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에 이릅니다. 이번 계약은 필리핀 정부가 2014년 FA-50PH 12대를 처음 도입한 지 11년 만에 이뤄진 추가 구매입니다. 당시 도입된 FA-50PH는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고 이 기체의 성능에 대한 만족도가 추가 도입의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FA-50은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한국 카이와 미국 록히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경공격기 겸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우수한 기동성과 가격 대비 높은 작전 효율성으로 신흥 국가의 공군 전력 강화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필리핀은 지난 5월 말레이시아가 FA-50 18대를 도입한 이후 동남아시아 내에서 이 기종의 효과적인 운용 사례를 공유해왔으며 이번 계약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역시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2회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필리핀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회담을 갖고 FA-50 추가 도입 결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현재 FA-50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필리핀 외에도 말레이시아, 폴란드, 이라크 등이 있으며 T-50 계열 항공기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카이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FA-50이 세계 경공격기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산 전투기 FA-50의 필리핀 추가 수출은 우리 방산 수출의 또 다른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방산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가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속 대규모 점포 폐점을 막아달라고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노조는 현재 홈플러스가 전국 126개 매장 중 무려 36곳의 폐점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매장 축소를 넘어 수십만 명의 고용과 지역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연쇄 붕괴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조는 학계 분석을 인용해 한 매장 폐점 시 직접 고용 945명, 간접 고용 7,898명 등 총 8천여 명이 타격을 입으며 인근 3km 내 상권까지 포함하면 최대 33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 경제적 손실은 무려 1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경고입니다. 노조는 또 이러한 대규모 폐점과 단기 수익성 중심의 구조조정은 임기 내내 국가적 재난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단기적인 자산 매각이나 폐점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이 절실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건물주들과의 임대료 협상 과정에서 27개 점포의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와 별도로 회생 개시 전부터 동대문점을 포함한 9개 점포의 폐점도 결정됐습니다. 사측은 임대차 계약 해지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노조는 이번 계약 해지가 단기적 매각을 전제로 한 연쇄 폐점의 신호탄일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주도하는 기업 회생 절차가 국민연금이 투자한 약 9천억 원의 국민 노후 자산에도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단호한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홈플러스 대규모 폐점은 노동자들의 생계는 물론 지역 상권과 국민 경제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관리 중인 기업의 정상화 방안을 두고 정부와 노사가 어떤 해법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글로벌 AI 반도체의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보가 극명히 엇갈리며 양사의 미래 전망에 대한 평가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SK하이닉스 주식을 235억 원어치 순매수한 반면 삼성전자는 146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자금 흐름의 변화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판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엔비디아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440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역시 예상치보다 높은 96센트를 기록했고 이에 힘입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한때 시가총액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호재에 SK하이닉스는 이달 29일 종가 기준 21만 2천 원으로 21만 닉스 타이틀을 다시 획득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3월 26일 이후 약 2개월 만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5만 전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 속에 6만 원대 회복이 요원한 상황으로 마지막 6만 전자는 지난 3월 28일이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외국인 자금 흐름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NK투자증권 이민희 연구원은 하반기 엔비디아의 차세대 HBM3 공급망에 삼성전자의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SK하이닉스의 HBM 판매량은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 앞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집중되는 SK하이닉스, 매도세에 시달리는 삼성전자, AI 반도체 시대의 명암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기존 25%에서 무려 50%로 관세를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른바 미국발 철회 장막이 본격화되며 국내 철강 업계는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2배인 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는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에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 건설 경기 침체까지 삼중고를 겪던 상황에서 미국 시장 진입까지 사실상 절벽이 된 겁니다. 실제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2% 줄었고 고율 관세 영향이 본격화된 5월엔 수출이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철강 수입국 중 네 번째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에서 미국 비중은 13% 이상, 사실상 주력 시장이었기에 이번 조치는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진입이 막히면서 중국산 저가 철강이 한국과 유럽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커지고 EU를 비롯한 주요국의 세이프가드 강화 조치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고율 관세 인상이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가 아닌 미국 내 외국 기업의 현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충격요법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발표를 미국 철강사 US 스틸 연설 현장에서 직접 밝혔고 일본 제철의 미국 제철소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철강업계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포스코그룹과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총 8조 5천억 원을 들여 일관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업 가동은 2029년으로 예정돼 있어 그 전까지는 생존을 위한 고강도 구조 조정과 전략 수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는 트럼프발 철회 장막 앞에 놓인 현실을 돌파할 해법을 찾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가 추진 중인 폐기물 처리 자회사 매각이 막판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인수 후보자인 글로벌 사모펀드 KKR이 매각 이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클린 엑시트 조건을 거부하며 협상 테이블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SK 에코플랜트가 자회사 리뉴원과 리뉴어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사모펀드 KKR과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클린 엑시트 조항입니다. SK는 매각 이후 법적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고자 향후 기업에 문제가 발생해도 SK 측의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계약에 포함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 우위에 선 KKR은 이 조건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신 KKR은 언아웃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인수 후 일정 성과를 달성할 경우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SK 입장에선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KKR이 소송이나 대금 조정 등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KR은 이미 태영그룹과 함께 인수했던 폐기물 처리 업체 에코비트를 매각한 뒤 사업장에서 침출수 문제가 불거지자 손해 책임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태영에 4천억 원을 대여하며 체결했던 주주 간 계약을 근거로 에코비트 매각에서 2조 원 이상의 수익을 사실상 독식한 전례도 있어 SK 측은 매각 후 배상 리스크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KKR의 협상력이 높아진 배경에 SK에코의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SK에코는 과거 리뉴어스 지분 인수에만 1조 원 이상을 투입했고 이후 자회사 8곳을 약 8,256억 원의 추가 인수에 합병했습니다. 당초 프리-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나 상장이 무산되며 유동성 압박이 가중됐고 결국 매각 외에는 유일한 해법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IB 업계 한 관계자는 KKR은 스틱 인베보다 훨씬 큰 자금력을 바탕으로 고가 인수를 제안하면서 협상 주도권을 쥐고 있다며 SK로선 클린 엑시트를 고수할지 아니면 조건을 완화해 거래를 성사시킬지가 마지막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SK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 추구협의회의 최종 재가 절차만 남겨두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클린 엑시트를 둘러싼 줄다리기에 최종 결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이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서 현지 노동자 숙소 설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인당 한 평 수준의 공간에 샤워실도 없는 집단 숙소 도면이 공개되자 체코 언론은 이를 정어리 통조림 같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체코 유력 타블로이드 매체인 블레스크가 공개한 원전 노동자 숙소 도면. 한국 시공사 측이 설계한 이 도면에 따르면 체코 현지 노동자 숙소는 내부에 샤워시설이나 화장실 없이 4명이 함께 지내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인당 면적은 4.6제곱미터, 즉 약 1.4평 수준. 화장실과 샤워시설은 숙소 바깥 다른 건물로 따로 배치돼 있습니다. 반면 한국인 노동자 숙소는 전용 샤워시설이 포함된 방에다 별도 식당, 주차장까지 갖춰진 형태입니다. 블레스크는 이 같은 설계를 현지인들은 다하우라고 부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하우는 나치 강제 수용소가 있었던 독일의 지역으로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빗댄 표현입니다. 또한 한국이 체코 노동자들을 정어리처럼 통조림에 몰아넣으려고 했다고 보도하며 체코 현지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 현지 건설사 대표는 이 숙소는 21세기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환경이 아니라며 체코인들에게 모욕적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이는 단순 참고용 도면이며 실제 설계는 체코 법규를 철저히 반영해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블레스크의 보도는 시공업체 내부 참고 도면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며 체코 법률을 준수하고 최고 수준의 안전과 근로자 권리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숙소와 시설을 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초저가 수주 논쟁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 측이 경쟁국 프랑스를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지만 프랑스 EDF 측은 한국의 저가 수주는 정부 보조금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현지 법원에 계약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계약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일본의 유명 팝스타와 비밀리에 아이를 낳았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머스크가 공개한 자녀 수는 14명에 이르며 전 세계 여러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30일 머스크의 전 연인이자 보수 성향 작가인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세인트 클레어는 올해 2월 머스크와의 사이에서 13번째 아이를 출산했으며 머스크가 일본의 유명 팝스타와도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팝스타의 신원이나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머스크가 아이를 갖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정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마치 이타심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머스크가 아이 엄마들을 해결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혼외자를 비밀에 붙이기 위해 합의금과 양육비를 제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세인트 클레어는 1,500만 달러의 합의금과 월 10만 달러의 양육비를 제한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아이의 존재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머스크는 제안을 철회하고 양육비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 그녀의 아들은 머스크의 친자일 확률이 99.9999%로 확인됐습니다. 세인트 클레어는 머스크를 상대로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번 폭로는 머스크의 사생활에 대한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에 처형됐고 현재는 복제인간과 로봇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음모론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실제 인물이 아닌 영혼 없는 복제품이라는 익명의 글을 별다른 해명 없이 공유했습니다. 해당 글은 조 바이든은 2020년에 처형됐으며 지금 존재하는 것은 복제인간과 로봇 공학 기술로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글을 공유한 배경과 그가 실제로 이 주장을 믿는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출생지에 대한 의혹이나 대선 기간 중 이민자 관련 음모론 등을 지속적으로 퍼뜨린 바 있어 이번 논란도 일종의 정치적 공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는 최근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암 발병 사실이 대중에 늦게 알려진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재임 중 일부 공식 서명이 참모들의 자동 전자서명 기계인 오토펜으로 대체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둘러싼 의심과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사진을 4개월 만에 교체했습니다. 미 CBS 방송은 현지 시간 2일 백악관이 새로운 공식 초상화를 사무실에 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공식 사진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에 공개된 것으로 성조기를 배경으로 파란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새로운 사진은 어두운 배경에 붉은 넥타이를 착용했고 조명도 달라져 얼굴의 명암이 더 도드러져 보입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에 가깝지만 일부에선 더 부드럽고 대통령다워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첫 공식 사진은 2023년 조지아주에서 기소된 당시 머그샷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 유사했기 때문인데요. 두 사진 모두 백악관 수석 사진가 데니얼 토록이 촬영했으며 백악관은 조만간 연방청사와 주요 정부기관에 걸린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전부 새 것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만 교체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미지 하나에도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시대, 트럼프 대통령의 새 얼굴이 전하는 신호는 무엇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재정개혁 상징으로 불렸던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정면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논란의 감세 법안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3일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감세 법안을 역겹고 혐오스러운 예산안이라 표현하며 참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이미 2조 5천억 달러로 불어난 재정 적자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머스크의 비판에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도 동조했습니다. 하원 토마스 매시 의원은 그가 맞다고 공개 지지했고 머스크는 이를 공유하며 간단한 수학이라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머스크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며 일축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당선에 약 1억 3,200만 달러를 쏟아부었고 이후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연방정부의 구조조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임기 종료 직전 공개된 인터뷰에서는 이 법안이 우리가 해온 모든 노력을 망칠 것이라며 트럼프에 대한 실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자랑하던 법안을 두고 하나의 법안이 크거나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둘 다는 될 수 없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논란의 감세 법안은 지난달 22일 하원을 통과했으며 개인 및 법인세율 인하, 자녀 세액공제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때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개혁 아이콘이었던 머스크, 이제는 그 누구보다 강력한 내부 비판자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발언이 앞으로 미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 6.3 대선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준비된 자료조차 찾지 못한 해프닝이 벌어진 건데요. 현지 시간 3일 백악관 공식 브리핑 도중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연단이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고 답변을 찾지 못한 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구해다 주겠다고 말한 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브리핑은 40여 분간 이어졌지만 결국 끝까지 한국 대선 관련 공식 반응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한국 대선 관련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당선 인증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오면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대통령 당선을 의결한 뒤에야 미국 정부의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말했고 폴란드 대선에서 트럼프가 지지해온 후보의 승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분명히 만족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미국의 공식 반응, 답변지는 잃어버렸지만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미국은 인증 절차를 기다리며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5천 달러 부근에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핵심 지지선 10만 3천 달러 유지 여부가 향후 상승 추세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재 약 10만 5천 달러 부근에서 통합세를 보이며 10만 3천 달러를 중심으로 방향성을 탐색 중입니다. 이 지지선은 지난 5월 11일간 거래량의 70%가 집중된 핵심 구간으로 현재 가격 하단을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에서는 10만 6,723달러 저항을 넘느냐가 향후 상승 모멘텀의 분수령으로 분석됩니다. 시장 분석가 조지 베르비츠키는 10만 5천 달러 이하에서 신규 매수 포지션 진입은 위험하다며 일간 종가 기준 10만 6,723달러 이상 안착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상승 시 목표 가격은 10만 9천 달러 공급 구간, 11만 달러 심리 저항선, 그리고 12만 달러 신규 고점으로 설정됐습니다. 반면 10만 3천 달러가 무너지면 10만 2,020달러, 10만 1,238달러, 심리적 지지선 10만 달러까지 조정 가능하며 최악의 경우 9만 3천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피보나치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기관 투자 수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현물 비트코인 ETF에는 52억 3천만 달러가 유입됐고 로그테크는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르웨이 MBX는 세계 최초 상장된 비트코인 재무 보유 기업으로 시장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10만 달러 이상의 가격대가 유지되는 한 비트코인 강세장은 유효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단기적 분수령은 10만 6,723달러 저항 돌파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2025년) XRP 스팟 ETF 승인 가능성이 90%까지 치솟으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리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XRP ETF 승인 확률이 90%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5월 초 대비 20%포인트 오른 수치로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베팅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코인쉐어스의 스팟 ETF 신청 결정을 연기해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기도 했으나 시장은 여전히 올해한 XRP ETF 승인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21쉐어스, 카나리 캐피털,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린 템플턴 등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다수의 XRP ETF 신청서를 제출한 점이 승인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CME그룹이 5월 중순 출시한 XRP 선물 ETF는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시장 성숙도를 증명했고 이는 스팟 ETF 기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입니다. 리플은 법적 분쟁 속에서도 점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리플 USD가 두바이 금융당국의 엄격한 라이센스를 받은 사실과 암호화폐 거래소 어폴드와 플레어 네트워크, 크립토닷컴 등에서 XRP ETF 상품 출시가 이어진 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최근 판사 토레스가 수정된 리플 SEC 합의안을 거부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오히려 XRP의 스팟 ETF 승인 가능성을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XRP 가격도 최근 하루 약 6% 상승하며 투자 신호를 보내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XRP ETF 승인 기대감이 커지며 시장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무부가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 대해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고등학교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경고는 현지 시간 월요일 법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 하미트 K. 딜론 명의로 주내 공급학교에 전달된 공식 서한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딜론 차관보는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체육연맹이 지난 2013년 제정한 규정이 헌법상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서한에서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무너뜨리면 여성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무부 조치는 불과 이틀 전 캘리포니아주 고등학교 육상대회에서 트랜스젠더 선수 AB 하르난데스가 두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하르난데스 선수는 주루파벨리 고교 소속으로 높이뛰기와 3단 뛰기 1위, 멀리뛰기 2위를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 문제에 개입해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을 허용할 경우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압박 속에서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체육연맹은 대회 직전 규정을 긴급 수정했습니다. 하르난데스 선수 다음 순위로 기록한 선수를 공동 수상자로 올리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실제 시상식에서는 하르난데스 선수와 공동 순위 선수들이 함께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주 체육연맹은 물론 주 법무장관, 교육감, 남부 캘리포니아 연방검찰에도 공식 법적 통보를 보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진행 중인 관련 조사에도 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선수 규제 시도는 이미 본격화된 상황입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여성 스포츠는 여성만을 위한 영역으로 제한된다며 트랜스 여학생들을 출전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메인주, 미네소타주,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 정부는 이에 불응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이미 메인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서 미네소타, 캘리포니아에 대한 추가 소송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네소타주는 이에 대응해 트럼프 행정부를 선제 소송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연방 법무부의 압박과 소송 위협에도 불구하고 최근 캘리포니아주 육상대회는 큰 충돌 없이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 플랫폼스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의 법적 공방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유럽연합이 메타 일부 서비스를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서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벌어지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페이스북의 메신저와 마켓플레이스 기능입니다. 메타 측은 이 두 서비스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지정한 EU 집행위원회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 룩셈부르크 유럽연합 일반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이 법원은 유럽연합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법원입니다. 메타의 변호인단은 메신저 앱이 별도의 독립 서비스가 아닌 이미 DMA 적용 대상인 페이스북 본체 확장 기능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켓플레이스 역시 단순한 부가 서비스라는 입장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9월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신저, 마켓플레이스, 왓츠앱 광고 플랫폼 이렇게 6개의 사업부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이유는 기업의 매출 및 월간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빅테크 기업들을 게이퍼, 키퍼로 분류하면서 이들에게 경쟁사 진입 장벽 완화, 데이터 처리 제한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연간 매출의 최대 10%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최대 20%까지 상승합니다. 메타 이외에도 애플과 틱톡 역시 이 같은 게이트키퍼 지정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며 유럽연합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메타는 올해 초에도 DMA 위반 혐의로 2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가 맞춤형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서 유료 구독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만든 것이 개인정보 처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EU 집행위는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 지정에서 일부 제외했지만 메타는 여전히 처음에 지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타는 최근 유럽연합의 기술 규제를 전면 비판해왔습니다. 이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해 벌금을 부과하며 실질적 과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독점 전문가 크리스티나 카파라 박사는 이번 소송에서 EU 집행위가 패소할 경우 디지털 시장법 집행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바뀐 지정학적 환경도 이미 유럽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공방에 돌입했습니다. 쟁점은 바로 연방정부의 연구 자금 중단 조치입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에 대한 22억 달러 규모의 단연도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후 시작됐습니다. 하버드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버드 연구 담당 부총장 존 H. 쇼 박사는 월요일 법원 제출 서류에서 이 손실은 심각하고 장기적일 것이며 자금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시간 인재 기회가 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환경 연구 데이터 수집, 장기 건강조사와 소아 HIV, AIDS, 항생제 내성 연구, 유방암 조기 진단 연구 등 수많은 프로젝트가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제로 4월 중순 이후 약 24억 달러 규모 950개 프로젝트가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버드는 실험실 폐쇄는 장비와 생물 표본의 훼손, 연구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연구 인프라가 무너지고 생체 시료는 폐기되며 생명체 샘플은 안락사가 될 위기에 놓였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인원도 막대합니다. 하버드는 연방 연구비로 1,800명의 연구진과 직원 1,500명 이상의 대학원생, 박사 후 연구원을 고용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수진은 학교가 트럼프 행정부에 더욱 강경히 맞서야 한다며 530억 달러 규모의 대학 기금을 활용하자고 주장했지만 대다수 기금이 용도 제한이 있어 장기적으로 대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 문제, 보수파 학생 보호 부족, 표현의 다양성 미흡 등을 자금 중단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버드는 반유대주의를 근거로 연구비를 중단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암치료, 재양 군인 지원, 국가안보 연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반박했습니다. 하버드는 이미 반유대주의 대응으로 도서관 내 시위 금지, 반유대주의 정의 확대, 혐오 표현 관련 직원 해고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법원에는 하버드 이외에도 미국 대학 교수협회, 전미 자동차 노조, 대학원생 노조 등이 연방정부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는 이번 연구 중단 조치를 비합리적이고 근거 없는 결정이라며 규정하면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새로운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이미 1월부터 해당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미국 아웃소싱 업체 태스크어스의 인도 지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인도르에 근무 중이던 한 태스크어스 직원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화면을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직원과 공범으로 지목된 또 다른 인물은 코인베이스 고객 정보를 해커에게 넘겨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태스크어스 직원 5명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발생 직후 사내 조사팀과 동료들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이후 태스크어스는 200명 이상의 직원을 한꺼번에 해고하는 대규모 정리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이 해고 사건은 당시 인도 현지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됐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미 5월 14일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를 통해 해외 지원 인력이 고객 데이터에 불법 접근했으며 최대 4억 달러 규모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가 사건을 언제 처음으로 인지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측은 이전 몇 달 동안 계약업체가 비즈니스 필요 없이 직원 데이터에 접근한 것을 확인했다며 5월 11일 협박성 금전 요구를 받으면서 사건의 규모를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로이터 보도는 코인베이스가 이미 1월 사건 발생 직후 태스커스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초기 대응 과정에 대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했으며 태스커스와의 협력을 종료하고 관련 해외 인력들을 해고하고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스커스 역시 두 직원이 고객 정보를 무단 조회해 올해 초 해고됐다고 확인하면서 이는 훨씬 더 조직적인 범죄 조직이 배후에 있는 대형 사이버 캠페인의 일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사건과 관련한 체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인도르 경찰은 로이터의 취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테슬라 내부에서 혼란이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저가형 전기차 프로젝트를 중단했으면서도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4월 5일 로이터가 테슬라가 새로운 $25,000 전기차 모델 프로젝트를 폐기했다고 보도하자 머스크는 즉시 자신의 X 계정에서 로이터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발언 직후 하락하던 테슬라 주가는 일부 반등했지만 당일 최종적으로 3.6%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미 몇 주 전 내부적으로 저가 전기차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대신 자율주행 로보택시로 방향을 바꿨다고 고위 경영진에게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머스크의 발언 이후 일부 임원들은 혼란에 빠져 혹시 CEO가 결정을 바꾼 것인가? 라고 직접 확인했지만 머스크는 아니다, 프로젝트는 여전히 중단됐다고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테슬라 내부조차 혼선을 겪은 가운데 새 저가형 모델은 현재까지도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슬라는 기존 모델 3와 모델 Y를 단순한 저가형 변형 모델을 준비 중이며 이 모델들은 2025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테슬라 엔지니어링 책임자 라스 모라미는 4월 실적 발표에서 새로운 저가 모델은 기존 차량과 비슷한 형태가 될 것이다. 핵심은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투자자와 공급업체에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난감해했다고 전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모델 2를 기대하며 구매를 미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SEC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머스크는 2018년 테슬라 비상장 추진 발언으로 SEC와 $4천만 합의금을 낸 전력이 있으며 이후 테슬라의 사업 재무 관련 SNS 게시물은 법률 검토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나는 그런 사전 검토 없이 글을 올린다며 해당 약속을 사실상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EC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같은 날 로보택시 공개 8월 8일이라는 깜짝 발표로 주가를 추가 상승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캡 발표는 결국 10월로 미뤄졌고 투자자들의 실망을 샀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차량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연간 판매 감소를 기록했고 2025년 1분기에도 판매량이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중국 비아디가 유럽 판매에서 테슬라를 처음으로 추월했으며 비아디의 시걸 모델은 중국에서 $10,000 미만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해당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